기후학교. 오늘은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짊어진 남자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짊어진 남자니까 크크크크크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지금 저도 부담을 들었습니다. 아하. 저희는 계속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전 세계 이해 관계자들이 워낙 많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 혼자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 종사자들이. 그렇죠. 태양광 관련된 뭐 업계든 아니면 태양광 관련된 투자든 네. 우리 협동조합 말하면 조합원 뭐 이렇게 출자하시거나 또 펀드레이징에 참여하거나 네. 그럼 이렇게 이해 관계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예민한 문제는 모아뒀다가 윤은상 이사장님께만 여쭤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 부담을 안 드리려고. 오늘도 자전거 타고 오셨나요? 늘. 네, 오늘 좀 덥긴 했는데요. 네. 봄치고는 많이 더웠습니다.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오늘 날씨 좋았다 이랬는데 청취자분들이 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더웠다 그래서 6월은 여름이죠. 전 여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무덥지도 않고 날씨가 좋구나 그랬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윤은상 이사장님, 그렇죠? 네, 제가 한 2달 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한 달 걸으셨죠, 한 달. 그동안 발전소도 좀 세우고 한참 공사가 또 신규 발전소 진행 중이고 네. 그 관련된 뭐 절차 진행하고 그러느라 좀 바빴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발전소가 하나 올라갔군요. 태양광 발전소가. 이달 네. 6월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딘가요? 수원? 아니면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하나로마트 앞에. 네, 거기가 이제 6월이면은 완성이 6월 말에 6월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네. 그렇게 목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거기 뭐 부지 선정하는 얘기 막 이런 것부터 들었는데 이제 벌써 완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워 오면 윤은상 이사장님은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양광이 빵빵 돌아가니까. 일단은 발전 시간, 발전량 다 늘어나고요. 네. 통장에 찍히는 숫자도 달라지고 네. 매출액이 달라지죠. 네. 조합원들 배당금도 달라지고. 네. 무더위가 두렵지 않은 남자 윤은상 이사장님 이렇게 소개해야겠네요 앞으로. 오늘 퀴즈 정답을 공개해 볼게요.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에서 육과 크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많이 나와서 토양이 오염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7가지 중금속 용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번 모두 기준치 미만이다. 2번 모두 기준치 이상이다. 정답은 이사장님 몇 번인가요? 당연히 1번 기준치 미만입니다. 네, 당연히 미만인데.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있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디를 가나 태양광과 중금속 얘기는 이렇게 끊이지가 않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중금속 문제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듭을 지어주신다면요. 2018년이면 벌써 꽤 시간이 흘렀죠. 네, 벌써 6년 전. 신규 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기술적인 변화 속도라든가 제품에 관련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 상용되는 모듈은 실리콘계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요. 중금속이 함유된 여러 가지 화합물 일부, 그것도 극히 들어갔던 것들이 아마 초창기에 뭐 수입이 되거나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아마 국내에 상용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그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태양광 관련 제품들의 발전 속도로 보면은 벌써 7년, 6년, 7년이 흘렀죠. 그 당시에 이제 실험했을 때도 육가크롬 같은 경우는 그 당시도 이미 그 전에 퇴출 물질입니다. 퇴출 물질이요. 그때만 발암 해도. 물질에서 예. 아예 나오질 않았고요. 네. 카드뮴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용되지 않고 다른 것들도 다 구리라든가 이제 납 같은 경우 우리가 노트북에 들어가고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그 실험 결과였고, 그리고 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료에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실험 결과를 가져다 쓰더라도 그 당시에만 해도 거의 이게 가짜뉴스라는 것이 증명이 됐었고 지금은 오히려 더 아예 실리콘계 모듈만 수출도 되고 생산되고 판매 유통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금속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왈가왈부하면서 에너지 쓸 필요가 없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신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관성에 대한 저항, 정보에 대한 저항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예전에 슬쩍 들었던 것들, 야 이거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그게 빨리 혹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떠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6년, 7년 전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그때도 유가크롬은 퇴출 물질이었고 아예 나타나지 않았던 물질들이 카드뮴 있고 같은 경우도 아예 없었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나오지도 않았고요. 굴이나 납은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정도로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있는 거니까요. 거고. 그래서 2018년 기준에도 중금속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2024년에는 아예 실리콘 계열로 태양광 집전판을 만드는 건가요? 그 당시에도 실리콘계 모듈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요. 100% 이상 사용됐고 그 이전에 아예 초창기에 좀 사용했던 것 중에 화합물계 개통 모듈이 쓰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 샘플링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그 당시에 모듈을 샘플링해서 이걸 뭐 일정 크기 이하로 네. 가루 분말을 해하고 용출 실험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다 기준치가 낮고 카드뮴이라든가 유가크롬 같은 경우는 아예 검출이 되지 없었다. 않았고요. 예. 근데 지금은 지난 6년 동안 기술이 더 발전해서 지금은 더더욱 오히려 이제 실리콘계 모듈이 거의 대세고 100%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화합물계 중금속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모듈 자체가 없다. 수입되거나 판매되거나 제작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금속 얘기는 이제 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네요. 네, 할 필요 없는 그러면은 네, 2024년 현재는 수입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체 제작도 수입도 전부 실리콘 계열이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작년부터 정부에서 네. 앞으로 이제 폐 패널이 수명이 다해서 전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계속 또 폐 패널이 생산되고 맞아요. 폐 패널 자체가 그냥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재사용도 할 수 있고 완전히 분해해서 희귀 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생산자 책임 활용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수입하고 생산하고 판매 유통시키는 업자가 일정 무게당 그 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처리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2군데 정도 생애주기 재활용 국가 지정 재활용 센터를 만들었고 2027년까지 전국에 거점마다 5군데를 추가로 해서 전국에 7군데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고 이제 그걸 운용하는 것들은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비용 자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 전자제품처럼 네. 생애주기로 예.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했던 사람들이 수거해서 무게당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비용을 책임지게끔 해서 예. 그 재원으로 이제 그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가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폐 패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어떤 중금속이 있거나 어떤 크게 토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처리가 안 돼서 뭐 그런 널브러져 있거나 얘기는 버려지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된다. 지금 전국에 2군데인데 2027년까지 5군데 더 만들어서 7군데에 7군데. 이 태양광 폐 패널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곳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중금속 얘기는 깨끗하게 끝냈는데요. 저도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환경운동하는 분들도 예. 또 생활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그 탄소 절감 실천하시는 분들도 태양광에 대해서 의외로 이게 어떤 거꾸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다니면은 이런 가짜 뉴스들 많이 접하게 되시나요? 어떠세요? 초창기 제가
환경운동 단체 있을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고 그 당시에 뭐 정치 이벤트라든가 그런 게 특히 선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산업적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네. 에너지 산업들 네. 이건 또 신규 산업들이고 태양광 그거 사실은 크게 탄소 절감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환경 피해가 더 심하다. 네네네. 핵 사용 후 핵연료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하. 예를 들면 10만 년 동안 그게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보다 더 태양광이 위험하다. 폐기물이 그런 말까지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자정 능력,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빠르게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요. 아직도 잔존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시설이 시장에 진입하고 새로 지어지는 것들의 거의 90%에 육박한 게 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정권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전기 관련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지만 국가 목표가 오르내리긴 하지만 네. 재생에너지가 뭔가 문제가 있고 네. 인체에 해롭고 우리 산업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퇴출시켜야 된다. 국가 목표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수치는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수치는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나 여론에 따라서 보정이 있지만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에너지로 만들어 놓고 글로 가는 거죠. 근데 그쪽 주류 시대로 가야 하고 속도를 내야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주요 경제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권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류가 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네. 비주류가 아니라 아예 꼴찌로 전락할까 그게 걱정인 지금 지점까지 이른 거죠. 네. 내수 시장을 비롯해서 내수 시장이 뒷받침돼야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력도 올라가고 또 그게 올라가야 또 수출도 보장되고 네. 이렇게 연동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걱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5090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태양광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태양빛이 아름답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그러셨고요. 최숙자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수원 농협 태양광 공사 하던데요.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되면 시원한 여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현장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말씀하신 그 하나로 수원 하나로 여기 골조가 쫙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태양광의 가장 큰 효능이 여름에 시원한 거 비도 가려주고 맞아요. 또 강한 햇빛도 가려주고 차량들이 그늘에 좀 주차하면 아무래도 이용하시기에 좀 더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 올 때도 그 비 맞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여기 이런 문자들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듣고 5부에서 계속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4부에 이어서 5부 신기한 기후학교에서도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태양광 가짜뉴스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짜뉴스를 몇 개 좀 대표적인 걸 꼽아봤어요. 카더라 뉴스 첫 번째 정말 또 많이 듣는 중금속 다음으로 많이 듣는 얘기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게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집 근처나 뭐 아이들 공원 근처 이런 데 태양광이 있는 건 안 좋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 도시에 어떻게 보면 전기통신망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기는 그리고 우리 앞에도 지금 전자제품들 맞아요. 여기에 스마트폰 맨날 쥐고 다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체 보호 기준으로 보면 이제 62.5 밀리가우스. 네. 이거 미만이면 이제 이게 기준 자체가 인체 보호 기준인데 노트북이나 우리 태양광 패널이 0.07 밀리가우스거든요. 0.07 밀리가우스요. 그러니까 보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이제 노트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이.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이제 우리가 파형으로 보면 직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송배정망 흐르는 것들은 교류 전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직류나 교류로 전환하고 사용하는 건데 보통 송배정망을 흐르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 자체가 교류로 송전 배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직류 전기를 이 전환 장치를 통해서 교류로 전환해서 이제 송배전망에 보내니까. 개통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인버터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 건데 그마저도 이제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네. 노트북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전체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이게 네. 직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물론 직류도 파형이긴 해요.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는 전자파 자체는 이제 교류 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가 지금 뭐 전자파를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전환 과정에서 이제 전자파가 일부 발생하는데 그마저도 기준치하고는 한참 멀다 떨어져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하. 그러니까 전자파가 노트북 수준이라는 게 저는 그 집전판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는 직류 전기여서 전자파라고 할 게 없고 네. 그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에서 전자파가 나는데 그게 노트북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니 뭐 이 태양광 발전 시설 전자파가 해로우면 지금 저희가 집에 있는 가전 제품을 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 해롭다고 볼 수가 없죠, 전자파가.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태양광 모듈에서 그 햇빛이 반사되면은 눈부심이 있는데 그 피해가 네. 눈에 안 좋다. 저희 날씨 좋을 때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면서 보면은 태양광 그 패널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이제 각도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약간 반짝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 발전 원리를 네. 최대한 많은 전자, 빛, 광자를 잡아가지고 발전한 거기 때문에 네. 모듈 자체가 반사율이 높으면 그러네요. 이게 실효성이 효율이 있겠습니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네. 빛을 잡았으면은 뺏기지 말고 그걸 전기로 바꿔야 되는 건데 도로 반사시키는 거면 이게 전력을 못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아하. 패널의 반사율은 거의 5% 정도 됩니다. 네. 5%라는 건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보통 우리가 가장 반사율이 높은 게 흰색 페인트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구에 예를 들면은 북극 남극에 또는 이렇게 얼음, 빙하. 얼음 빙하가 녹으면은 네. 역설적으로 이제 빙하가 햇빛을 많이 반사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품을 수 있는 열량을 줄여주고 이런 네. 기능을 했었는데 이게 빙하가 많이 녹음으로써 이제 대목임 현상이 빨라져가지고 점점점 많은 열을 지구가 온도가 먹어야 올라가는 된다.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초기에 환경운동 초기에 할 때 그 기능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하. 지구에 넓게 퍼져 있는 빙하가 네. 햇빛을 반사시켜서 반사시켜준다. 그럼으로써 또 전체 기온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있는 거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좀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흰색 페인트가 70%에서 90% 정도 빛 반사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태양광 모듈 자체는 5% 정도죠. 5%는 유리가 8에서 10%. 그리고 우리 보통 건물 지을 때 쓰는 붉은 벽돌이 10에서 20% 반사율이. 네. 예. 보통 목재가 25에서 30%.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생활적으로 이렇게 그냥 눈에 지나치는 어떤 물질들 건축 자재와 비교해도 반사율이 가장 낮다. 5%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집을 좀 멋있게 하려고 통유리 창을 하거나 그러면 그 유리에서 반사되는 게 10에서 20. 목조 건물을 지었을 때는 25에서 30이 반사되는데 2%가 태양광은 5%밖에 안 된다. 반사광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나무집 지나갈 때 눈부셔 이러면서 지나가지 않으니까 나무가 빛을 반사한다고 해서 그러네요. 참고로 일본 나리타 공항은 2045년까지 예를 들면은 200만 제곱미터에다가 네. 180메가와트 그러니까 활주로 주변을 전체 해가지고 다 태양광으로. 네, 네. 그래서 그 공항에 쓰는 전력의 45%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나리타 공원에서요? 네, 이 정도. 그럼 그게 만약 빛 반사가 염려됐으면은 비행기 이착륙하는 큰일 데인데 나죠. 그렇게 설치를 못 하잖아요. 지금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라인으로 네. 우리가 수원에 군부대 군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광 발전소 조그만 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라도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조그만 발전소가
그 공항 운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된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협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받고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 네. 그런데 일본 나리타 공항은 아예 그런 것들이 태양광을 있는데도 그냥 불구하고 활주로 주변 그리고 공항에서 가용한 공간을 모두 활용해서 18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게 공항 운영진들의 목표죠. 나리타 공항이 어디 조그만 동네 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국제공항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되겠네요. 얼마나 태양광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세 번째, 이거는 우리의 인체 건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질문은 제가 좀 하기가 민망하지만 태양광은 새똥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 그 지붕에 쭉 설치해 놓으면은 새들이 거기에 분비물 떨어지고 뭐 곤충들 사이사이 껴서 죽고 뭐 이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네. 태양광 모듈에 이 물질이 끼긴 끼나요?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햇빛을 차단하는 강하게 차단하면서 오랫동안 뭐 이물질 끼어 있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새똥은 굽기 전에 빨리 씻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강질산이어가지고 한번 굳으면 잘 닦아지지 않는데 아, 네. 저희들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한번 3일 연속 비가 오니까 씻어지더라고요. 아. 사진상으로 보고 멀리서 육안으로 봤는데 그게 저희들은 이제 파손됐나 아. 이렇게 염려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접근하기 약간 어려운 그 발전소였는데 사다리까지 구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비가 온 다음에 갔는데 깨끗이 씻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우리 그 수원의 저 서남부 쪽에 백로나 외가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큰 새들이 중간에 쉬어가다 또는 날아가다가 네. 이게 실례를 실내를 했는데. 해서 그게 좀 굳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새똥은 빨리 씻어내는 게 좋고 다만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시시때때로 사계절 동안 비가 온다. 비가 안 오는 기간 그리고 계속 햇빛만 비치는 기간이 계속되지 않고 골고루 비가 왔다 바람 불었다 햇빛도 또 맑았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잘 씻겨 나간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게 한 달 이상 비가 안 오거나 뭐 엄청나게 먼지가 쌓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모듈 위에 이물질이 아주 두껍게 쌓인다라면은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관리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뭐 호스나 이런 걸로 씻어줘야 그렇죠. 되나요? 뭐 호스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솔로 닦아주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좀 압력이 수압이 센 장비를 이용해서 이 모듈을 세척해주는 방법 써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날씨 조건 자체가 우리나라는 굳이 그런 고비용 큰 장비를 들여서 관리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써서 어떤 것들이 훨씬 비용 대비 뭐 효율이 좋다 그러면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서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낮게 설치된 모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접근해서 눈을 빨리 제거해주거나 세척을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어쨌든 새똥은 빨리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새똥은 빨리 씻어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뭐 그것 때문에 태양광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네.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전 그냥. 같으면은 또 모듈의 제작 기술도 네. 이렇게 형태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연결의 유형도 효율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네.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똑같이 무슨 이물질이 묻었거나 일부 그늘이 졌거나 하면 인접해 있는 태양광 모듈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지금은 이걸 잘게 쪼개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직병렬 방식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을 쪼개서 높여서 예.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어떤 문제가 효율이 생겼다고 떨어진 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인접한 모듈과 셀에 이 전보다 훨씬 더 영향을 줄일 수 적게 있는 준다. 형태로 모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거네요. 태양광도 그렇죠. 효율을 높이면서. 네, 솔리드의 노래를 잠깐 듣고 윤은상 선생님 잠깐 쉬셨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밀라노의 서령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새똥이요 크크크.
단순하지만 진짜 궁금하고 실질적인 질문이네요. 전문가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상상하던 것보다 확인도 되고 정보가 도움이 되네요. 새똥 정보가 도움이 되셨네요. 서령님.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윤은상 이사장님이 이번 달에 완공된다고 했던 그 태양광 발전소요. 수원 하나로 마트죠, 저기가. 네, 저게 지금 현장에서 청취자분이 찍어주셔서 최숙자님이 지금 찍어서 바로 보내주셨던 건데 골조만 올라와 있네요 지금.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 찍고 있는 건데 저희도 아하. 없는 사진인데요. 아하. 잘 찍으셨네요. 네, 저 카피라이트 오늘의 기후로 할까요? 최숙자님으로 할까요? 네, 저희 제공합니다. 최숙자님께 카피라이트 사진 최숙자. 원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피라이트 최숙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용해 주세요. 최숙자님 이 사진 윤은상 이사장님이 좀 사용해도 될까요? 아유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저렇게 해서 이게 이제 6월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프레임, 기초 기둥하고 네. 받침 공사가 지금 됐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기를 또 연결해야 되고 모듈이 올라가야 되고 네. 그리고 개통에 연계하는 한전 송배전망 연결하는 공사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아마 6월 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완료되면은 저기도 한번 구경을 가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저도 한번 봤는데 네.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100%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서 지난주에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이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시흥도 정말 곳곳에 태양광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9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 시흥 주차장에 주변 경관하고 좀 어울리라고 패널 모양을 뭐 이렇게 사선으로 했는데 그게 인삼밭 형태로 설치를 했더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쌓이고 고드름이 또 맺혀서 떨어질까 봐 그 밑에 또 차량에 혹시 피해가 있을까 봐 이렇게 조마조마하셔서 눈 오면 나가서 눈도 치우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뭐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이사장님도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민원이. 왜냐하면 그런 모양으로 안 세우셨던 네, 건가요? 인삼밭 그렇기도 모양으로? 하고 아마 인삼밭 모양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네. 사람들이 접근하는 공간에 있으면은 그런 민원을 걱정해야겠지만 뭐 옥상이라든가 아하.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 옥상이 이제 옥상마다 구조물 형태가 다르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좀 무게가 있는 한 곳에 무게가 집중되는 기둥 앙카를 박아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에 구조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인삼밭 형식으로 이렇게 잘게 나눠서 네. 하는 방식도 공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접근할 염려가 없고 그러면은 뭐 고드름 생기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곳일수록 낮게 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눈 치우고 그럴 때는 또 용이하고 그렇죠. 근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네. 주차돼 있거나 그런 공간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은 고드름이 맺혔다가 떨어지면 또 사람 또는 차량 파손 우려하고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따라서 아마 공법도 그리고 모듈의 각도를 했을 때 오히려 잘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각도를 감안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미관만을 고려해서는 어렵다. 미관하고 효율과 그리고 그 발전소 운영했을 때 유지 관리하는 비가 잘 흘러내리고 눈 같은 게 잘 녹아내리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대형 주차장이니까 이게 보는 분들이 위압감을 느낄까봐 이런 걸 쪼개서 좀 고려를 하셨는데 이런 뜻밖의 문제가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흥이면 차고지지 않을까요? 수원 공영 차고지 짓는 거를 이어서 네. 시흥시도 공영 차고지에 수원의 사례를 따라서 네. 이게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도 의욕적으로 그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요. 네. 그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차고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듯해요. 더더군다나 거긴 높이가 높아요. 가장 높은 곳이 10m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고드름이 맺힌다라면은 그 아래 지나다니신 분이라든가 차량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눈 오면 나가서 미리미리 치워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서 지어야 되네요. 차고지가 그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차고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주차장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어쨌든 우리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아직은. 수원은. 네. 그리고 또 독일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있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겼는데 독일에서 네. 이게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높이면서 전기요금이 비싸졌다. 유럽에선 또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았나 보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또 해명이 가능할까요? 이건 이 하나 가지고 지금 방송 몇 차례를 해도 될 만한 뉴스긴 한데요. 정말 그 이걸로 하죠, 선생님. 이사장님 우리 이걸로 몇 차례 하죠, 그러면. 네. 하여튼 독일이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다른 뭐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도 뭐 근접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시적으로 그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네네. 근데 지금 2023년도에 독일이 소비하는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가 감당했다는 것은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하루 중에도 네. 그 재생에너지 발전의 어떤 변동성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평균 50% 넘겼다는 것은 어떤 때는 뭐 7, 80%가 완벽하게 재생에너지 주류화를 이루었다. 아하. 독일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 독일이 좀 갈탄을 떼거나 그 작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 화석연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사용에 대한 유혹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남아있던 3기의 핵발전소를 모두 폐로를 했거든요. 독일이요. 폐로로 이제 해체까지 간 건 아니고 네. 완전하게 이제 탈핵을 달성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 그러면은 그렇게 전기 가격이라든가 국가 에너지 산업의 휘청이면서까지 전 세계 예를 들면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런 나라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책 없이 그렇게 원전을 멈추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개연성이 없는 거죠. 정합성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2022년 정도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폭등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작년에 이미 2021년 전쟁 나기 전으로 이미 전기 가격이 돌아왔고 최근에는 50%를 재생에너지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독일도 한 22년 전처럼 초창기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시장에 진입시키고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줄여 나가고 있으니까 전기로 해서 그런 것들 재원으로 충당하는데 오히려 전기료가 내려갔죠. 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시고 이 얘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